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남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은 남편이 남의 편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 역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역시 힘들 땐 남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었으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의 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내 편으로 돌아서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게 된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어릴 적 아버지가 없었던 저는 늘 놀림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냥 아이들끼리 쟤는 좀 별난 것 같아 하고 웃고 떠드는 수준이면 견딜만 했을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쟤는 애비가 없어서 드세다,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이런 말들이 마치 제 이름표처럼 따라다녔어요. 제 귀에 안 들리는 줄 알았겠지만 다 들렸어요. 모른 척 했을 뿐이었죠. 저는 먼저 시비를 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친구들이랑 오래 지내다 보면 투닥거리기도 하고 괜히 말이 커져서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와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동네 어른들이 부모가 누구냐고 묻고 학교 선생님은 부모님 모셔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더 조심했어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요. 어릴 때 저는 모든 집이 우리 집 같은 줄 알았어요. 아빠는 없고 엄마는 바깥에서 일하는 일상이 당연한 줄 알았죠. 친구들이 우리 아빠는 회사 다닌다, 우리 아빠는 나랑 주말에 야구하고 놀아준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죠. 왜 우리 집은 아빠가 없지?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지. 궁금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물어보진 못했어요. 괜히 엄마 마음이 아플까 봐요. 너희 아빠는 뭐 해? 그 질문은 늘 아무렇지 않게 날아왔어요. 교실 한복판에서, 운동장 모퉁이에서, 심지어 분식집 앞에서도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아빠가 없다는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죠. 엄마, 친구들이 가끔 나한테 아빠는 뭐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럼 나 아빠 없다고 대답해도 괜찮은 건가? 그런 걸 왜 말을 하고 그래?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약점이 될 수 있어. 괜히 상처받지 말고 그냥 넘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건 숨겨야 하는 거구나. 부끄러운 건가 보다 하고요. 그때부터 저는 거짓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 일해. 우와, 해외? 해외 어디? 그럼 너도 비행기 타봤어? 비행기 타는 게 뭐 별건가? 당연하지. 그날은 미국이라고 했어요. 다음 날은 일본이라고 했죠. 또 어떤 날은 프랑스라고도 했어요. 솔직히 그 나라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멋있어 보여서요. 그러다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하다. 분명히 지난번에는 미국이랬다가 어제는 일본이랬다가 오늘은 프랑스야? 너 그거 진짜야? 추, 출장이니까 이곳저곳 가는 거지. 근데 일본이랑 프랑스는 엄청 먼데 그걸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너 거짓말이지? 와, 거짓말 맞네. 얘 얼굴 빨개진다. 그럼 아빠 이야기는 다 구라야? 뻥쟁이래요. 뻥쟁이래요. 난 거짓말하는 애들이랑은 친구 안 해. 그 말이 교실 안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발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엄마는 퇴근하고 지친 얼굴로 들어와서 학교는 잘 갔다 왔냐고 물어보셨죠. 잘 다녀왔고 공부도 잘했다고 모든 게 괜찮았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죠.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또 다른 짐을 얹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미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부재는 저를 소심하게 만들었어요. 괜히 목소리도 작아졌고 웃을 때도 눈치를 봤어요. 누가 저를 쳐다보면 혹시 또 뭔가 들켰나 싶어 괜히 심장이 철렁했죠.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저를 지키려고 했던 말들이었는데 나중엔 저를 더 깊이 구석으로 몰아넣었죠. 아이들은 그걸 빌미로 저를 더 놀렸고 저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보다 그걸 숨기려고 발버둥치던 제 모습이 더 부끄러워졌던 것 같아요.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면 우리 엄마는 꼭 학교에 오셨어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양손에 음료수 박스를 무겁게 들고 숨을 조금 고르면서 교실 문 앞에 서 계셨던 모습이 아직도 또렷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그 음료수를 힐끗 내려다보시곤 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어딘가 건성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 엄마는 음료수 대신 봉투를 내밀었다는 걸요. 우리 엄마 손에 들린 건 무거운 음료수였고 다른 엄마들 손에는 가벼운 봉투였지만 훨씬 더 큰 선물이었다는 게 이상하게 서글펐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랬어요. 엄마는 평생을 일했고 악착같이 모아서 집도 마련했고 제 학원비도 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친구들처럼 예쁜 옷 입고 싶었고 주말에 놀러 가고 싶었고 손에 용돈이 넉넉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상상일 뿐이었지요.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셨어요. 작은 스탠드 하나 켜놓고 인형 눈가를 붙이고 바느질을 하고 밤이 깊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엄마, 앉아? 나 눈이 부셔서 잠을 못 자겠어. 그래, 미안하다. 이거 오늘 마무리를 무조건 해야 해서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불 뒤집어 쓰고 자. 어떤 날은 부업거리가 너무 많아서 집안에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작은 상자들이 쌓이고 실뭉치가 굴러다니고 그 좁은 집이 더 좁아 보였죠. 엄마는 자주 한숨을 쉬셨어요. 아주 깊고 길게요. 그 한숨이 제 어깨 위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괜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때 진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키가 작은가? 엄마 한숨에 눌려서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만큼 어린 마음이었어요. 엄마는 늘 저를 향해 나중에 고생 안 하려면 지금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은 늘 부족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벌어서 언제 편해지지? 엄마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고생할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이 괜히 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철없이 살던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 인생을 바꾼 분이었죠. 너는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 있어? 아버지 없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런데 선생님은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세상에 아버지 없는 사람이 너 혼자냐? 양 부모 다 없는 애들도 태반이야.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고개를 숙여? 그걸 핑계로 세상 원망하고 불만만 가질 거야? 네가 해야 할 일은 네가 하는 거야. 남 탓 말고. 네. 그 말이 가슴을 쿡 찔렀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핑계로 삼았지. 아버지가 없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엄마 한숨. 그걸 다 이유로 붙잡고 있었던 건 저였더라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결국 공부였어요. 선생님은 잔소리가 정말 많으신 분이었지요. 솔직히 처음엔 좀 무섭기도 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괜히 발걸음이 빨라졌고 교무실 앞을 지나갈 때면 심장이 먼저 뛰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졸졸 따라다니셨어요. 공부를 시키려고 말이죠. 그때는 학원 열풍이 슬슬 불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사교육이 당연하다고는 말 못했지만 학원 다니는 애들이 점점 치고 올라오던 때였죠. 수학 문제 푸는 속도부터 달랐고 영어 단어 암기량도 달랐어요. 저는 학원에 다니지 않았어요. 아니, 못 다녔죠. 선생님, 저도 학원 다니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너는 굳이 학원 안 가도 돼. 여기서 하면 되지 뭘? 그날부터였어요. 수업이 끝나면 저는 야간 자율학습 교실에 남았고 선생님은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칠판의 문제를 다시 풀어주시고 틀린 부분을 집요하게 짚어내셨죠. 저는 제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늘 환경이 안 좋아서 아버지가 없어서 집이 가난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그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가 안 한 거라고만 하셨죠. 선생님은 제가 총명해 보였다고 했어요. 공부를 조금만 시켜도 곧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 말은 적중했어요. 저는 성적에 맞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서울에서 아주 멀지는 않은 지방 국립대학에 입학했어요. 등록금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대학 졸업 후에는 나름 괜찮은 회사에도 입사했어요. 출퇴근하는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뿌듯했죠.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일 잘하는 선배였어요. 일 이야기로 시작한 대화가 점점 길어졌고 퇴근 후 밥을 먹게 됐고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사내 연애였죠. 남들 눈치도 좀 보면서요. 제 나이 32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4년을 연애하면서도 남편은 시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사이가 안 좋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왜 남편이 시댁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알게 됐죠. 저와 남편의 연애가 2년 차가 되면서 저는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나 많았어요. 제 기준엔 충분히 결혼 정년기였죠. 그런데 계속 미루더라고요. 언제까지 집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버틸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직 집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이유가 뭔데? 이유를 물으면 남편은 말이 없어졌어요. 아직은 아니라는 그 시간은 자꾸 길어졌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죠. 4년을 만나고도 결혼 얘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결국 제가 말했어요. 결혼 생각 없으면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 말 진심이야? 너무너무 진심이야. 더 이상은 나도 못 기다리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덜덜 떨렸어요. 혹시 진짜로 끝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 말이 계기가 됐는지 남편은 결국 저를 시댁에 데려갔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야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그동안 시댁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나. 남편이 왜 그렇게 결혼을 미뤘는지, 왜 말을 아꼈는지 그제야 알게 됐죠. 시어머니는 정말 강한 사람이셨어요. 강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억세다는 표현이 딱 맞는 분이었죠. 처음 뵀을 때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말은 웃으면서 하셨는데 어딘가 저를 재는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참하게 생겼네. 마음에 들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렸죠.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진 말이 제 심장을 다시 조였어요. 우리 둘째랑 꼭 결혼해. 근데 말이야, 우리 첫째가 먼저 장가를 가야 가능한 일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순간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을 슬쩍 쳐다봤죠. 남편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2살 위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계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뵀을 때 조금 당황했어요. 나이만 어른이지 행동은 꼭 7살 아이 같았거든요. 밥상 앞에서 반찬을 밀어내며 투정을 부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얼굴을 잔뜩 찡그렸어요. 그건 분명 오냐오냐 자라서 가능한 태도였어요. 그에 비해 제 남편은 완전히 달랐어요. 회사에서도 늘 스스로 일을 찾아서 했고 남에게 미루는 걸 극도로 싫어했죠. 민폐 끼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오빠는 왜 그렇게 뭐든 혼자 하려고 해? 형 보고 자라서 그래. 난 그렇게는 안 살 거야.
저는 오히려 남편이 맏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책임감도 강했고 자립심도 강했으니까요. 형이 있다는 말도 놀라웠지만 아주버님을 보며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자랐다는 거였죠. 그래서 정반대의 사람이 된 거였어요. 아주버님은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를 먹고도 반찬 투정을 하고 본인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불편해했어요. 당연히 여자친구도 없었고 주변에 여자도 없었죠.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답답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집안에는 순서라는 게 있어. 큰아들이 먼저 가야 둘째가 가는 거야. 그게 순리야.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 세상이고 뭐고 우리 집은 그렇다. 그 말에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의견을 꺾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 이후로 1년을 더 기다렸어요. 혹시나 아주버님에게 좋은 인연이 생길까, 상황이 달라질까 싶어서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여전히 집 안에서 왕처럼 굴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순리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30이 넘었고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시댁 의견을 따르지 않기로 했지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래도 제 인생이잖아요. 더는 남의 순서에 제 시간을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노발대발 화를 내셨죠. 상의도 없이 식장 예약을 해? 그럼 알아서 해. 나는 일절 지원 안 할 거야. 한 푼도 없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여기 찾아오지 마. 솔직히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에 찾아오지도 마라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속으로는 이거 완전 게이드가 아닌가 싶었어요. 명절마다 친정만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철없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기가 정말 센 시어머니를 매번 마주하고 욕을 들어먹는 것보단 속이 편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정말 시어머니가 말을 한 대로 친정만 가자고 말을 했더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정색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안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전륜을 어떻게 끊어.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시댁 이야기를 하며 한숨 쉬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집은 진짜 답이 없다. 형 때문에 내가 얼마나 치였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죠. 그래도 엄마는 엄마 아니냐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오지 말란다고 정말 안 가면 되겠네요.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남자들은 장가 가면 효자가 된다는 말, 그거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열심히 효자가 되어가고 있으니 저는 멀뚱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명절이 되면 시댁 문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안 열어줄 거라는 걸요. 그런데 남편은 한우 선물 세트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왔다 간다고 외쳤죠. 문 안에서 인기척은 있었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매번 문도 안 열어주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지. 그 도리라는 말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어요. 도리는 왜 늘 우리 몫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진통 끝에 겨우 아이를 안았고 아직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을 때였죠. 그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딸이라며? 네, 어머님 보러 오실 거예요? 내가 거길 왜 가니? 그래도 다행이네. 장남이 아들을 낳아야 하니까 말이다. 그 말을 끝으로 뚝 하고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한참 바라봤어요. 다행이라니요. 그 말 한마디뿐이었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고생했다는 말도 없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손주를 낳았는데 그 한마디로 끝이라는 게 납득이 안 갔어요.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에게 조금씩 마음을 접기 시작했어요. 있던 정도 사실 없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무시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게다가 결혼할 때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흔한 수저 세트 하나도 안 사주셨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 걸 바란 건 아니었어요. 상징적인 무언가라도 있었으면 했죠. 그래도 둘째 아들 장가 보내는 건데 하는 마음이요. 시어머니는 형편이 나쁜 분도 아니셨어요. 원래 친정이 시골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땅이 개발되면서 보상금을 크게 받았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시아버님은 군인으로 생을 마감하셨고 연금이며 보상금이며 나오는 게 많다고 했죠.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못했다고 해도 둘째도 아들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차별을 해도 되나 싶었어요. 당신은 섭섭하지도 않아? 아주버님이랑 차별당하는 거? 그게 뭐, 원래 그래서 안 서운해. 남편은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늘 봤던 차별이니까 익숙하다는 듯 행동했고 저는 그 담담함이 더 속상했어요. 익숙해졌다는 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다는 뜻일 텐데요. 저는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제 남편이 제 아이 아빠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받는 게 화가 났어요. 남편은 무덤덤했지만 제 속은 점점 식어갔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기대도 예의도 감정도요. 우리 딸이 돌을 앞두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그때 아주버님이 선자리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저는 정말 입을 떡 벌렸어요. 그동안 여자친구 하나 없던 분이 갑자기 결혼이라니 놀랍기도 했고 어딘가 불안하기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를 떠올려 보면 아직도 씁쓸해요. 그때 시어머니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우 참석하셨거든요. 혹시 안 오실까 봐 남편이 전날 아예 시어머니 집에서 자고 저랑 같이 식장에 온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따로 식장에 들어왔죠. 그래도 그날은 오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 결혼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좋은 호텔에서 화려하게 하객도 가득 채워서요. 게다가 신혼집도 하나 떡하니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솔직히 질투라기보다는 허탈함이 먼저였어요. 어머님, 저희 결혼할 때도 제가 출산했을 때도 금반지 하나 안 해주셨잖아요. 조금 서운하네요. 첫째 아들이랑 너랑 같냐? 첫째가 잘 풀려야 대대손손 집안이 잘 풀리는 거야. 순리를 무시하고 니들이 먼저 결혼해버리니까 큰애가 40 넘어서야 겨우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속에서 뭔가 확 올라왔어요. 그건 아주버님 탓이지 왜 우리 탓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죠.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이잖아요. 여기서 싸워봐야 저희만 이상한 사람 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결혼식은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꽃장식이 가득했고 사회자는 목소리가 우렁찼죠. 아주버님은 환하게 웃으며 축복 속에서 결혼했어요. 그 모습이 꼭 다른 집 이야기 같았어요. 저는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찔렀어요. 당신은 배알도 없냐? 또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와서 그래?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욕심을 버리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정말 부처님이 하실 법한 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지금 설 법하냐 싶었지만 그냥 한숨만 나왔어요. 남편은 늘 그랬어요.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말하지 않았죠. 익숙해진 건지 체념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스스로를 세뇌했어요. 시어머니 재산은 우리 게 아니다. 애초에 기대도 하지 말자. 다 큰아들 몫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덜 쓰렸어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였어요. 대출금을 갚느라 허리가 휘었고 아이 키우느라 잠도 부족했죠.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았어요. 반면 아주버님은 빚 없이 시작했어요. 집 걱정 없이 신혼을 시작했으니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의 돈 바라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죠. 아주버님 자식과 우리 아이를 비교하는 말을 들을 때면 속이 터졌어요.
큰 집에는 벌써 영어 유치원 다닌다더라. 아이고, 역시 첫째 집은 다르네. 빚 없이 시작했으니 아이에게 투자할 돈도 넉넉하겠죠.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사는 게 편했거든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게 그냥 차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참고 넘기면 되는 문제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사를 가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었죠. 갑자기 이사를요? 어디로 가세요, 어머님? 큰애네 집으로 들어간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합가를 하신다고요?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죠.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 그러니까 형님 눈치를 그렇게 보시던 분이었거든요. 명절 때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두 분은 성격이 정말 안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깐깐하셨고 정리정돈이 거의 결벽에 가까운 분이셨어요. 수저 각도까지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반면 형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집안일은 몰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형님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명절에 같이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소파에 누워버렸죠. 몸집이 꽤 큰 편이었는데 바로 누워야 소화가 된다며 당당하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혈당도 높아서 밥 먹고 나면 금방 잠들어 버렸죠. 그걸 보는 시어머니 표정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인상을 잔뜩 쓰고 계셨어요. 저렇게 먹고 바로 눕는 게 어디 있냐? 소새끼냐?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으셨지만 표정이 이미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합가라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생활 패턴도 성격도 가치관도 안 맞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집까지 팔고 아주버님네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혀를 끌끌 찼어요. 형이 얼마 전에 투자한다더니 돈을 싹 다 날린 것 같다. 무슨 투자? 뭐 코인인지 부동산인지 정확히는 몰라. 아무튼 돈이 급했을 거야. 그럼 시어머니 집 한 돈이 다 거기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합가를 한 거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집까지 팔아서 큰아들을 도와준다고?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몫은 없어? 어차피 내 몫이 없었는데 욕심내서 뭐해. 욕심이 아니라 최소한 공평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괜찮아.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 괜찮아가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 몫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차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무색해질 만큼 제 인생에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저는 쉰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제 가정 문제로 속이 터진다고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아주버님, 차별, 합가. 그게 제 인생의 고민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병원에서 전화를 했어요. 도통 기침이 안 멈춰서 병원에 왔더니 내가 폐암이란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암이라는 병이 요즘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어요. 뉴스에서 조기 발견이면 괜찮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괜찮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전이가 빠르게 진행된 상태였어요. 항암을 시작했지만 몸이 버텨내질 못했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 점점 작아지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제 소가리가 얼마나 하찮았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바쁘다, 힘들다 하면서도 엄마의 피곤한 기침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자꾸 떠올랐어요. 전이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주변 정리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던 마지막 순간이 잊히지 않아요. 엄마는 그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났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동안 제가 속 터진다고 붙잡고 있던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를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제 인생 전부였어요. 평생을 저 하나 키우겠다고 쉬지 않고 일하셨고 제 나이가 쉰을 바라보는데도 여전히 우리 애기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죠. 그런 엄마가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그렇게 허무하게 떠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몇 번이나 기절했는지 몰라요.
울다가 숨이 막혀서 쓰러지고 또 깨어나면 엄마 이름을 부르다가 다시 주저앉고 장례식장 바닥이 차가운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괜찮냐고 부축하면 고개만 끄덕였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결국은 장례를 준비해야 했어요.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만큼은 제 남편이 든든했어요. 무너져 내리는 저를 붙잡고 조용히 말했죠. 정신 차려. 장모님 보내드려야지. 그 말에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남편은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챙겼고 아이들을 꼭 붙잡고 다니면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조문객 한 분 한 분께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만큼은 고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엄마가 남긴 건 낡은 빌라 한 채뿐이었어요. 수십 년 된 벽지까지 바랜 작은 집이었죠. 엄마는 정말 쉬지 않고 일했고 아주 조금씩 모아둔 연금으로 생활했어요.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못 받았어요. 저는 몇 번이나 말했었어요. 엄마, 집 팔고 좀 편하게 살아. 놔둬라. 나중에 너한테 쓸모 있을지도 모른다. 무슨 쓸모야. 저거만 팔아도 엄마가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노인 일자리 해서 한 달에 조금씩 벌면 돼. 괜찮아. 그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알아요. 엄마는 끝까지 저를 위해 남겨두고 싶었던 거였죠. 하염없이 울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첫날은 정신이 없어서 누가 왔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이 되도록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지 않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남편도 난감해 보였어요.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하더라고요.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전부 연락도 없는 거야? 어떻게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정말 나도 면목이 없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차가워졌어요. 슬픔 위에 또 다른 감정이 얹히는 느낌이었죠. 환멸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떴죠. 저는 순간 숨을 고르고 받았어요. 장례는 잘 치르고 있냐? 네, 어머님. 혹시 이 근처 도착이라도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 전화 먼저 했다. 네, 뭐 때문에 그러세요? 다른 건 아니고 애미야. 너희 친정집 이제 비어 있는 게지? 그 집 좀 내가 쓰마.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기가 먹었냐? 너희 친정엄마 살던 그 집 집비잖아. 어차피 너희가 들어가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쓰면 안 되냐? 어머님, 아직 엄마 짐도 그대로 있고요. 장례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도 집은 비는 거 아니냐? 내가 들어가 살면 서로 좋은 거지.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슬픔 위에 얹혀있던 분노가 이제는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엄마를 보내는 이 순간까지도 저희를 향한 계산이 먼저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울음은 멎었는데 대신 심장이 세게 뛰고 있었어요. 엄마를 보내는 자리에서조차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현실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 자기도 살림 하나 없으니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친정집에 물건 다 있으니 그대로 쓰면 되지 않겠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다 있다며 내가 그냥 들어가 살면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한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장례식장 복도 한켠에서 전화를 붙잡고 있는데 제 귀에 꽂히는 건 향 냄새도 사람들 웅성거림도 아니고 그 말뿐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거라니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며칠도 안 됐어요. 아직 옷장도 그대로고 화장대 위에 빚도 그대로 있을 텐데요. 그 집 정리해서 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딱 잘라 정리를 한다는 게야?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으라는 게냐?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아주버님 댁에 계셨잖아요. 어딜 가도 아주 짐짝 취급이야. 그 며느리 눈치 보여서 못 살겠다.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역으로 시집살이 당하는 기분이야.
아무튼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테니 넌 장례 잘 마치고 와라. 어머님, 그 집 들어가시면 후회하실 텐데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솔직히 엄마가 평생 모아둔 집을 그렇게 쓰겠다는 게 제 속을 뒤집어 놓고 있었거든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요구이기도 했고요. 저한테 뭐 하나 해준 게 없으면서 이제 와서 저희 친정엄마 집을 이용하겠다는 게 너무 뻔뻔한 거죠. 시어머니는 본인이 후회를 할 것이 뭐가 있겠냐며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게 더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뚝 전화가 끊겼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멈췄어요. 조금 전까지 엄마 생각에 울고 있었는데 열이 확 받아서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슬픔 위에 분노가 덮여버린 느낌이었어요. 저는 곧장 남편을 찾아갔어요.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남편 멱살을 확 잡았어요. 지금 니네 엄마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 왜? 무슨 일인데? 뭔데 지금 멱살을 잡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장례식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친정집에 들어가서 살겠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지만 그때는 신경도 안 쓰였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원망스러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당신네 엄마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짓거렸는지 내 심정이 어떤지 아냐고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급히 끌어안았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미안해. 뭘 알아봐. 지금 장례 중이잖아. 지금은 장모님 잘 보내드리는 것만 생각하자. 내가 정리할게. 너도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 니네 엄마 편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건 우리 가족이야. 이번에는 정말 내가 어떻게든 잘 정리할게. 장례 끝나고 시어머니가 그 집에 밀고 들어오면 나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둬.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그랬어요. 엄마 집까지 침범하는 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품 안에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과 그 위에 얹힌 모욕감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결국 장례 마지막 날까지도 아주버님, 형님,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화환 하나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어요. 저는 향이 꺼져가는 빈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고요. 그 생각이 너무 선명하게 자리 잡았어요. 엄마를 보내는 자리에서조차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실이 제 마음을 완전히 식게 만들었어요. 발인 날이었어요. 장지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넋이 빠진 채 차에 올라탔죠.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으로 향하던 길에 갑자기 마음이 뒤집히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핸들을 꺾었어요. 그대로 친정집으로 향했죠. 너무 피곤했지만 결판은 빨리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차 안에서 열쇠공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도어락 교체 오늘 가능하세요? 지금 바로요. 통화를 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리고 친정집 앞에 도착했는데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열쇠를 들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도어락은 불안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현관문에 떡하니 도어락이 달려 있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배를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너무도 자연스럽게요. 뭐냐? 너 오늘 발인 날 아니냐? 오전에 다 끝내고 왔어요. 그럼 피곤할 텐데 집에 가서 쉬지. 여긴 뭐하러 왔어? 난 또 일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네.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 없는 집 열쇠를 도어락으로 바꾸고 무단으로 들어와 계세요? 왜 무단이야? 내가 미리 말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미리 말을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지. 그게 그거 아니냐? 집에 가서 쉬어라. 오늘 컨테이너에 잠시 맡겨놨던 내 겨우로 들어오는 날이야. 이삿짐 직원인 줄 알고 문 열어줬더니 네가 서 있네. 됐으니까 나가.
여기 우리 엄마 집이에요. 어머님이 점령하실 곳이 아니라고요. 얘가 왜 이래? 이제 네 엄마 없잖아. 내가 좀 쓰겠다는데 왜 그렇게 속이 뒤집히냐? 네, 뒤집혀요. 어머님이 뭔데 나가라 말아 하세요? 당장 나오세요. 저 이 집 정리해야 해요. 집도 팔 거예요. 왜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해? 그럼 나는 어딜 가냐고 이 추운 겨울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아주버님이랑 상의를 하시던가요. 돈은 다 거기 퍼져놓고 왜 저한테 집을 내놓으라 말아 난리냐고요. 비키세요. 엄마 좀 정리하게. 짐 정리할 것도 없다. 내가 다 갖다 버렸다. 그 말에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 못할 말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았죠. 우리 엄마 물건이 귀신 들린 물건 같아서 다 버렸다는 게 아니겠어요. 집이 너무 음산하더라 하면서 흉보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로 시어머니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집안 꼴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 물건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낯선 소파, 낯선 장롱, 낯선 냄새. 이 집은 분명 엄마 집이었는데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가 아끼던 옷들, 그 얇은 니트며 오래 입던 코트며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우리 엄마 옷 어디 갔어요? 말했잖니. 다 버렸다고. 오늘 내 옷이 들어와야 하는데 죽은 사람 옷을 넣어두고 있어. 부정타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침실로 달려갔어요. 엄마가 쓰던 침대도 없어졌어요. 그 위에 놓여있던 작은 쿠션도 이불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모으던 도자기 장식품들, 아기자기한 인형이며 꽃무늬 찻잔이며 하나하나 모아두었던 그 물건들이 전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깨질까봐 전부 다 버려버렸다고 말을 했어요. 쓸모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물건들에는 엄마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엄마가 제게 보여주며 예쁘지 하던 것들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범죄예요. 뭐가 범죄야. 빈집 정리해 준 건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집을 쓰겠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흔적을 지워버린 거였어요. 엄마가 살아온 시간을 엄마가 모아온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로 만든 거였어요.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밀쳐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뒤로 휘청하며 넘어졌고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미친 거 아니냐. 어디 세미를 밀어. 이거 노인학대야. 너 감방 가고 싶어? 정말 뚫린 입이라고? 뭐라고요? 노인학대요?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지금 어머님이 하고 계신 짓이야말로 날강도 짓이에요. 범법자가 할 짓이라고요. 우리 엄마 물건에 당신이 뭔데 다 갖다 버려요? 누가 허락했어요? 나를 밀쳐놓고도 모른 척하겠다 이거야? 내가 아주 경찰에 신고라도 해버릴까 보다. 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시라고요. 아주 바라던 바거든요. 못하겠으면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진짜로 휴대폰을 꺼낼 기세였어요. 그 순간 집 안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어요.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로 대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조용히 휴대폰을 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남편이 뭐 하는 건가 쳐다봤죠. 거기 경찰서죠? 여기 주인 없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물건을 전부 처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지금 누구를 신고하는 거냐고 바락바락 악을 쓰는데 남편은 차분하게 친정집 주소를 경찰에게 알려주었어요. 저는 남편이 정말 신고를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입을 딱 다물자 남편은 정말 무표정한 얼굴로 시어머니께 따지고 들었죠. 남편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처음 봤어요. 늘 담담하고 무덤덤하던 사람이었는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엄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못 봐주겠다고. 미친놈 아니냐? 어떻게 지 엄마를 경찰에 신고를 해? 내가 이런 놈을 아들이라고 키웠다니? 아이고, 우리 큰아들 불러라. 큰애 불러. 그렇게 귀하고 잘난 큰아들, 어머님이 직접 부르세요. 왜 우리한테 시켜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이고 아이고 하며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아픈 척이라도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얄짤없었어요. 그동안 형한테 돈 다 퍼주고 나 몰래 사업자금 대주고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 다 참았어. 그래도 참고 살았어. 형이 잘 되면 집안이 잘 된다며. 난 괜찮다며. 근데 우리 장모님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지금 이 집에 들어와서 이런 꼴을 만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집 비어 있잖아. 내가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는데 빈집 하나 못 주냐? 어? 비어 있어도 주인이 있는 집이라고. 이 집은 장모님 집이었고 지금은 우리 아내 집이야. 엄마가 들어와서 물건을 버릴 권리 없어. 그래. 네가 나를 감방에 보내겠다는 거지. 그래서 경찰까지 불렀다 이거지? 경찰 부르겠다고 말한 건 엄마였어. 그리고 엄마가 우리 인생에서 나가줘야 내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 위에 또 다른 싸움이 얹혀 있었어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 집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어요.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제 안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걸요. 내가 인생 헛살았다. 어떻게 자식 새끼가 지 부모한테 이래? 엄마는 우리 장모님 장례식에는 얼굴 한 번도 안 비쳤으면서 어떻게 장례 시작하자마자 이런 짓을 해. 장모님 돌아가시기만 기다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말이 돼? 누가 보면 내가 고사라도 지낸 줄 알겠네. 내가 언제 기다린 사람처럼 굴었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대로 끝 아니에요. 저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거예요. 뭐야? 뭐? 내가 뭘 했다고 손해배상을 해? 나 아주 이래저래 미쳐 돌아버리겠네. 나를 어디까지 죽일 셈이야?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차갑게 하나씩 짚었어요. 남의 집 도어락 교체하셨던 거, 열쇠도 안 준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셨던 것, 고인의 유품 전부 처분하신 것 모두 전부 범죄라고 말을 했죠.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소리쳤어요. 반성조차 없이 가족끼리 집 좀 나눠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럼 자식이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거냐고 따졌죠. 그때 남편의 충격 고백이 이어졌어요. 나는 여태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엄마도 아들은 형 하나라고 생각하고 키운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그 말을 뱉기까지 얼마나 아팠을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막이 흐르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이 도착했죠. 경찰이 상황을 묻자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 집은 제 친정집이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직 상속 정리도 안 끝난 상태다. 그런데 이분이 도어락을 교체하고 무단으로 들어와 물건을 전부 처분했다 말을 하자 남편 역시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를 향해 도둑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도둑이라는 단어가 참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우리는 가족이고 나는 도둑이 아니라고 항변을 했죠. 하지만 이미 상황은 정리되고 있었어요. 도어락 교체 사실, 무단 침입, 유품 처분. 경찰은 현행범으로 판단했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경찰차에 타게 됐어요. 경찰서에 가서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우겼어요. 내 아들 집이나 다름없는 곳이야. 가족인데 뭐가 문제야. 내가 이런 일로 경찰서까지 와야 해? 아이고 쪽팔려. 저희가 쓰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열쇠 드린 적 없습니다. 동의한 적 없습니다.
장모님 유품을 전부 버렸습니다. 처벌 원합니다. 혹시 할머님께 치매 증상이 있으신가요? 저렇게 팔팔한 노인네가 무슨 치매예요. 말도 똑바로 하고 기억도 다 하는데.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그곳에는 씩씩거리며 형님과 아주버님이 서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아마 형님께 연락이 간 듯 했어요. 형님은 여기까지 자기가 왜 와야 하냐면서 시어머니를 째려보는데 그렇게 날카로울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순간 고개를 푹 숙였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치던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아주버님은 귀찮다는 얼굴로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아, 그냥 가족끼리 좋게 끝내지. 재수 씨도 참 드세다 드세. 다 퍼준 아주버님한테나 가족이죠. 저한테는 가족 아닙니다. 경찰 조사실 형광등 아래에서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고집, 아주버님의 무책임, 형님의 냉소적인 표정, 그리고 제 남편의 굳은 얼굴까지요. 여태까지 팔팔하게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난리를 치던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치만 보고 계셨죠. 결국 이야기는 뻔했어요. 나중에 하나씩 드러난 사정을 듣고 나니 허탈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버님이 투자 타령을 하다가 시어머니 재산을 거의 다 날려먹었대요. 원래 있던 땅 보상금이며 연금 모아둔 돈이며 하나 남은 시모 집까지 담보로 끌어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진짜다, 이건 확실하다 하면서요. 그런데 결과는 또 실패였죠.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를 아주버님이 양심상 모시고 살긴 했대요. 하지만 형님이랑은 성격이 너무 안 맞았잖아요. 제가 느끼던 그 불편함은 빙산의 일각이었더라고요. 형님이 결국 이혼까지 꺼내면서 어머니 나가세요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돈 한 푼 없는 자기를 어디로 쫓아내냐고 난리를 쳤대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되레 화를 냈다더라고요. 그럼 지금 나 이혼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나가야지. 너 돈 퍼주느라 집까지 팔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둘째네 장모 죽으면 그 집으로 들어갈 테니 그때까지만 같이 살자고 말을 맞췄다는 거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급하게 이삿짐 센터를 부른 것도 그래서였고요. 더 어이없던 건 아주버님네 집으로 처음 이사 갈 때도 시모짐에서 노인네 냄새 난다고 형님이 질색을 해서 대부분을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문을 열어준 그 순간도 컨테이너에 맡겨둔 본인 옷이 도착한 줄 알고 문을 열었던 거고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막 대해도 첫째 아들이라고 아무 소리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우리한테는 그 난리를 쳤다는 사실이 저는 참 허탈했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조서를 대충 쓰고 나오는데 아주버님이 경찰서에서 나와 우리를 붙잡고 말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니네가 모시고 살면 될 일 아니야. 고소까지 하는 게 맞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주먹을 날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남편이 어찌나 세게 주먹을 날렸는지 아주버님이 붕 떠서 날아가듯 자빠졌거든요. 양심도 없는 새끼야. 네가 집안 전 재산 털어갔으면 죄송해서라도 엄마 마지막까지 모셔야지. 왜 남한테 떠넘겨? 네가 증여받았던 재산 내가 소송으로 되찾아온다. 야, 이게 미쳤나? 그 다음 날 남편은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자료를 모으고 계좌 내역을 정리하고 증여 시점과 금액을 따졌어요. 그렇게 유류분 청구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무단 침입, 재물 손괴, 절도 혐의 일부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어요. 합의를 해주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끝내 합의서를 써주지 않았어요. 교도소에 수감된 뒤 시어머니는 처음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버텼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면회 갔다 온 친척분의 말로는 요즘은 말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생활이 생각보다 힘들고 정해진 시간에 움직여야 하는 게 답답하다고요. 봉제 작업을 배정받아서 하루 종일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엄마 유품을 쓰레기처럼 버리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유류분 소송에서도 아주버님은 패소했어요. 항소를 걸었지만 기각됐고 결국 증여받았던 재산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어요. 집을 팔아서 저희에게 일정 금액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 뒤 형님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저희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연락해 왔어요. 형편이 어렵다. 조금만 양보해주면 안 되냐고 말이죠. 저 역시 똑같이 대답했어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웠던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그래도 형님네는 시어머니한테 받은 재산이라도 많지 우리는 한 푼도 없었다고요. 정당하게 우리 몫을 되찾아오는 거니까 양보는 없다고 했죠. 그 이후 저는 엄마 집을 정리해 새로 단장한 뒤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자산을 헛되이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돈 일부는 제 노후 자금으로 일부는 아이들 앞으로 정리했어요. 남편과 저는 예전보다 조용해졌어요. 대신 단단해졌어요. 남편은 가끔 말해요.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피로 이어진 가족보다 끝까지 제 옆에 서준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남은 행정 절차와 정산이 조금 더 남아있지요. 하지만 큰 줄기는 정리됐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은 여전해요. 그래도 이제는 엄마가 남겨준 집을 지켜냈다는 사실 하나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고 있어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그 집이 나중에 저한테 쓸모 있을지 모른다고요.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그 덕에 정말 모든 악연을 끊고 놓쳤던 것들을 되찾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